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올 1월 포린 어페어스에는 이런 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영국민의 83%가 현재 경제 시스템은 부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했고요. 75%가 철도, 전기, 수도 등 민영화시켰던 부분들을 다시 공공부문으로 돌리자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이 수십 년간 득세해온 영국에서조차 공공, 공영, 공익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이유 중 하나로는 이런 게 꼽힙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의사들이 공무원처럼 월급 받는 시스템이 싫어서 돈을 더 많이 자유롭게 벌 수 있는 다른 나라들로 가버렸기 때문에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만 경제 시스템이란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 공익이 다 함께 존중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령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8일 유튜브로만 방송됐던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배달앱과 기본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따로 편집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의 남자 이정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령의 경제쇼.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는 분이 나오셨네요. 이재명 지사 나오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출마도 안 하셨는데 존재감을 팍팍 드러내셨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고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안티 팬들도 또 꽤 많다는 이재명 엄청. 예. 경기도지사 모시고 최근에 정치 경제 다양한 이슈의 껍질을 오도독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단성 있는 조치를 하셨고 네. 배달 앱에 관련해서도 이제 연일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승자는 이재명이다. 대권 후보급으로 다시 급부상했다. 이거 별 말씀을요. 예. 이 배민 배달의 민족 네.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수수료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배달 앱을 운영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건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이제 공공이 운영하는 배달 앱이 아니고 공공이 지원하는 앱이 맞겠죠. 공공이 지원하는 앱.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예. 지금 다 죽을 지경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와중에 그 중개 수수료를 올리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불만은 있는데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그럼 여기 안 하고 딴 데 할래.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99.9% 독점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두세 개 업체가 다. 0. 몇 %가 남는데요. 세 개 업체가 예. 99.9%입니다. 이걸 하나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수수료를 5.8 인류를 하면은 다른 쪽도 다 5.8. 뭐 다른 쪽은 더 높은 상태니까. 정유회사들이 독과점하면서 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휘발유가격. 그건 예. 그나마 착한 거죠. 그거는 이제 별도의 법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살짝 담아보라는 예. 수준인데 이건 하나로 합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한 개로. 심각하네. 이 과점이 아니고 예. 독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100% 민족, 독점을. 요기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배달통 3개를 합쳐서 하나의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 거기가 다 운영하겠다. 이걸 지금 이제 공정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 그래요? 예. 제가 예를 든다면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정 경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경쟁을 해치는 게 나오면 사실은 그건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예. 그거를 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반독점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아시겠지만 독점 때문에 사실은 공황을 맞았다고 보통 보잖아요.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큰 요인은 막 기업 결합하고 막 독점하고 막 이게 제일 문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전후에 반독점법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거대 회사들 막 분할하잖아요. 예. 이거 혼자 하면 안 돼. 세 개로 쪼개 이렇게 한 실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쪼개려다가 말았죠 아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쪼갠다는 게 반자본주의적인 것이거나 반시장적인 것이 아니고 친시장적 조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99.9% 독점을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뭐 산 넘어가는 오솔길도 있고 뭐 잣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한데 누군가 터널을 하나 뚫었어요. 예. 처음에는 좀 싸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다녔어요. 이 도로를 다 사서 폐쇄했어요. 이 터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쩔 수 그러면은 없죠. 이제 뭐 통행료 전에는 10,000원 했는데 앞으로는 가진 것 중에 10% 내고 지나가.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 짐 지고 가면 10개 10% 떼어주고 하고. 근데 안 가면 어떡하느냐. 그럼 못 가는 거죠. 예, 강제당하잖아요. 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수요 공급에 의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해집니다. 독점의 횡포, 시장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난무하게 되죠. 이걸 없애야 됩니다.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공공앱을 의 지속성 그러니까 네. 공공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공공앱이 어떤 벤처기업이 또 태어나서 배달의 민족만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 세금이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수수료는 또 상대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낮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소비자는 또 만족해야 되는 뭐 이런 공공앱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배달의 민족 문제 말고 네. 앞으로 소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소위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 불려지는 플랫폼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한계 생산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에 다다르잖아요. 예.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규모를 키워도 효율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은 한계 생산비가 제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뭐 이용자가 늘어도 비용은 안 늘어나요. 맞습니다. 그냥 예. 연결만 해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매출이 곧 전액 이익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부의 집중이 지나치게 이루어지죠. 예. 이게 만약 기술 혁신이나 정말 독자적 그 노력에 따른 것이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대개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기술 우리 모두의 공유 자산이죠. 예를 들면 문화 예. 우리가 책무로 만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독점화해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 그냥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공공앱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그냥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죠. 예. 이미 자기들 자체 경쟁을 통해서 하나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기업 결합을 제한하는 겁니다. 담합과 독점을 제한하는 거죠. 공정거래민을 통해서 기업이 너무 지나치게 독점하면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세계 배달회사. 네, 뭐 예. 쪼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가격을 제한해 줘야죠. 뭐 심의위를 거치든지 적정 가격을 못 넘게. 카드 수수료 제한하잖아요. 아. 카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예. 한 개 회사가 돈 한 200조 들여가지고 다 사모은 다음에 그냥 15%씩 내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 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육지책, 공여지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가능성이 있냐면 지역화폐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이미 연간 거의 1조 원
정도의 지역 화폐를 발행해요. 지역 화폐는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만 사용됩니다. 예. 대신에 저희가 그 매출액의 6%에서 10%를 재정에서 지원해 주죠. 중앙정부도 지원하고 도도 지원하고 예. 시군도 지원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지역 화폐로 바꿔서 대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영세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 써요. 그러면 이미 자영업자들 그 네트워크가 쫙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만 쓰는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연결 라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만 좀 변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의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뭐 주문을 이거 이용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8% 10% 그냥 주지만 이 가게를 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가입자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료 이런 걸 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다 한 가지 좀 더 한다면 예. 우리가 기업 지원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예를 들면 전통시장 지원도 있는데 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연간 수조 원에 이릅니다. 이미.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온갖 지원을 다 하잖아요.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인력 지원까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자체의 결제 시스템에 지원해 주면 되죠. 지원을 해 주면서 일종의 협동조합형으로 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이를 예. 가맹점으로 결합하고 소비자들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 화폐를 쓰고 여기에 연결되는 배달 그 라이더들도 유니온 형태로 조직해서 여기서 생기는 일정의 이익을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 보험료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뭐 일정의 적립금으로 지원하는 방식들을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민간과 단순 경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기존의 우리 공적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대신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경영은 민간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죠. 맡기고. 네, 공무원이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 돼요.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공무원은 원래 보수적 판단을 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예. 그래서 공무원들 보수적이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사회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한테 시장 경제의 경영을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일종의 견제 정도를 하고 민간 영역에 제3섹터를 만들면 되죠. 경제신문들에서 특히 이제 뭐 지난 1년 동안 거의 회의론, 네, 비판론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로페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도 그렇고 그게 되겠어? 네. 안 되잖아. 뭐 0. 몇 %밖에 안 됐대.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비교를 하면요. 네. 제로페이는 쉽지 않은 측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용자한테 혜택이 없어요. 양심과 네. 도덕에만 호소합니다. 소비자한테 혜택이 없다. 그렇죠. 이게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를 더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써주세요. 착한 하는데 소비자네. 착한 소비예요. 네. 근데 약간의 동의는 되지만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행동에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역 화폐는 전국에 퍼지잖아요,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시작했던 거. 예.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쓰면 6%를 지원해 주니까요. 소비자한테? 네, 소비자한테 6%를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충전을 하면 6만 원을 시군과 도에서 주는 거예요. 대신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못 쓰죠. 예를 들면 그 시군을 넘어가 딴 동네에서는 또 못 써요. 이 약간의 불편함을 주면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을 살리는 겁니다. 그 대가로 재정에서 또 지원을 해 주죠. 이게 성남시랄지 지금 성남시장 거치시고 경기도지사 하시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판교 벨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뭐 사실은 1000만이 네, 넘는 네. 인구고 대기업 본사들도 꽤 있고 네.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돈이 많아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산 있습니다. 군산. 아, 군산이 군산이 지금 배달의 명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도 한 8,000명씩 지금 회원이 있는데요. 저도 광고를 좀 해주고 있는 편인데 거기가 가능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역 화폐가 경기도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군사는 가난한데. 그렇죠. 바로 예. 그거예요. 가능한데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오히려 군산 경제를 살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군산 예. 시민들은 거의 다 그걸 쓴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소비를. 어. 군산 영내에서만 쓰고 대기업 뭐 이런 데보다는 다 중소자영업자들한테 쓰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군산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죠. 제가 알기로는 지역화폐 발행 금액이 몇 천억 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한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강제로 순환을 시키면 이게 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배달의 명수라고 하는 앱이 가능해진 이유가 이미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예. 거기는 아마 그 인쇄된 종이로 지역화폐를 쓰나 봐요. 카드 형태는 아니고. 예. 근데 그거를 주문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혜택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원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고 그렇죠. 편한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시민들 예를 들면 한 10만 명이 쓴다 이러면은 다른 어디보다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어렵죠. 그러네요. 그 점을 예.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다가 나중에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을 수 있다. 그렇죠. 성장할 수 있다. 그때 되면 예. 이제 시장이 맡기면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고요. 예. 탈출구를 일단 만들자. 탈출구. 예. 네. 오죽하면은 그 만드는데도 몇 달은 걸릴 테니까. 예,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전화로 좀 주문하시고. 근데 전화로 주문을 하라고 예. 그러면 그 양심에 또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그렇죠.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전화로 주문 받으면 그 수수료 주는 거의 절반이라도 고객한테 드려라. 그렇죠. 예를 들면 매출에 지금 뭐 예. 한 거의 19% 정도를 주는데 예를 들면 뭐 2만 원 주문하면 2천 원 떼인 거예요. 닭다리라도 하나씩 더. 그 1,000원이라도 하나 뭐 뭐든지 이렇게 주라.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양쪽에 가능하면 전화 쓰세요. 전화 쓰는 데는 앱 이용자보다는 인센티브 혜택을 주세요. 제가 그렇죠. 그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 갈 수는 없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사실은 공공 앱이에요.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그렇고 배달앱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공공적인 부분들이 네. 커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던 그렇습니다. 건데 네. 이게 어느 틈에 그냥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줄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거의 앞장서서 했는데 네. 이게 기본소득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우리 최 기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 예. 위기의 가장 근본은 사실 세계화예요. 그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예. 장벽이 사라졌잖아요. 국제적 장벽도 사라졌지만 영역의 장벽도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서울, 그도 여의도 중심이죠. 예. 뭐 전부 몰려요. 그래서 이걸 차단해 줘야 됩니다. 지역 내 순환이 가능하도록 칸을 쳐줘야 된다. 집중을 완화한다. 지역을 살린다. 이게 바로 지역화폐 개념인데요. 예. 이게 사실 기본소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원래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지역화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걸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요. 예.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전 주민한테 주면서 그걸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어요. 불편하죠. 예. 왜냐하면 가입점도 거의 없고 쓰려니까 은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 불편한데 제가 이거를 천 몇백억씩을 1년 100몇십억씩 2, 300억을 이렇게 푸니까 가맹점이 생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써보니까 편해요. 가맹점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6%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효과를 빚어가지고 성남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전 도민한테 주면서 전부 지역화폐로 주죠. 지역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점들은 그걸 안 받으면 손해예요. 그거 내밀었는데 뭐 안 받으면 매출이 안 느는 거잖아요.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 계층한테 혜택을 줄 때는 다 지역화폐로 준다. 왜냐하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경제의 순환이 가능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 말씀 하나만 좀 드리면 이것도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에 근거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투자할 돈을 모으면 투자할 곳이 막 무한히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한쪽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예. 성장의 시대. 선장의 시대. 고성장 시대. 투자할 돈보다 투자할 곳이 많던 시대.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소비 수요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는 공급이 약했는데 예. 공급 역량을 강화하면 여기서 수요 역량이 같이 생겨나서 소위 낙수효과죠. 예. 이게 선순환을 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 측면이 약해졌습니다. 이 1%와 이 그렇죠. 사회 50%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쪽이 쌓여요. 이 수요 측면에 이 공유가 안 되니까 생산을 해도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생산 역량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이 기술혁명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근로자들의 노동소득 분배율도 떨어지니까 결국 이 몫이 적어져서 소비 역량도 적어지고 결국 이게 경제 순환을 느리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침체가 오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수요 측면의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키우냐. 예. 누진 조세를 강화하고요. 거기서 생겨나는 소득으로 이 소비 역량을 키워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면 자영업자 생산자들의 생산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게 선순환이 조금 가능해진다. 이런 차이를 조금씩 보완해 주는 거죠. 미국 민주당 정책이나 지금 한국의 민주당 정책이나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뭐 게. 예.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말로는 4조 달러 지금 지원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4조 달러면은 아마 국민 총생산이 10% 훨씬 넘을 텐데 예. 우리 겨우 20조 그렇죠. 예. 1% 미국 GDP가 한 21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한 10% 예.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000조쯤 되는데 2,000조 원쯤 되는데 지금 20조 했잖아요. 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11조 하고 지금 예. 한 9조쯤 더 하려고. 이거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를 좀 되돌아가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은 딱 그거죠.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이 못하는 더 고도의 노동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예. 로봇 만들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 예. 또는 문화예술 영역의 예, 일들. 그렇죠. 뭐 창의적 영역. 그렇죠. 요거 하는 게 있고 로봇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람 쓰는 게 더 싼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로봇을 쓰는 것보다도 사람을 쓰는 게 더 싼 경우만 이제 노동을 하는 일이 있겠죠. 비극적입니다. 비극적이죠. 예. 그래서 고급 노동, 로봇 인공지능 노동, 하위 노동 이렇게 확 갈라질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엄청난 실업 압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까 말했던 집중이 문제인데 예. 축장. 집중을 해가 막 잘 돌면 좋은데 자꾸 뒤로 빠져요. 싹 창고에 쌓이잖아요. 사내 유보금의 이름으로 또는 예. 어떤 형태로 그렇죠. 쌓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제외돼요. 이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 특히 플랫폼 산업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다고 고용도 또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쪽에서 기술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게 저커버그라든지 예. 뭐 이런 소위 그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CEO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기본소득 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다 빨아서 세상이 고갈되고 그러면 산업 자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 하다못해 딱 두 판에 인공지능 이용해서 고스톱체가 다 따버리면 판이 깨져버리잖아요. 예.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죠. 예. 바로 그거죠. 예. 과거에 우리가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정말로 착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산업혁명 후에 이 자유주의 자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예. 노동자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복지 시스템이잖아요. 적당히 빨아먹어야지. 적당히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예. 그 예를 들어 13살 이하는 예. 일 시키지 말자. 예. 밤 10시 이후에 여자들 일 시키지 말자. 예. 그다 그렇죠. 노동자 재생산하려고 만든 그렇습니다. 협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 그러면 소비 여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다못해 노동이 정말 이렇게 양극단화되가 이 사람들 희망도 없이 난 로봇보다 못해 라고 하는 상황이면 애 낳겠어요?
안 나버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인류의 생존의 문제를 예. 바닥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이 초과 생산력을 가지고 최소한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5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예. 그런데 골라서 주잖아요. 골라서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면 돈을 벌면 탈락해요. 그러니까 절대 일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골라서 주고 노동 의욕을 상실시키죠. 근데 반대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모두에게 50만 원을 준 다음에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됩니다. 그러면 낙인 효과도 없죠. 그렇죠. 편하죠.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더 이익이니까 노동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뭐 미술, 음악 같은 이게 문화 활동 같은 문화 예술 활동은 수익은 적지만 만족도는 높은 직업이잖아요. 그런 직업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 실업 압력을 줄이죠. 지금 당장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붙였지만 기본소득은 아니죠. 기본소득 비슷한 예. 이례적인 예. 국민 지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70%를 골라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준 다음에 적정선으로 봐가지고 내년에 세금 정산할 때 그 세액 공제 같은 데서 적당히 조정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그거 너무 쉽잖아요. 예. 지금 고르니까 얼마나 말 많아요. 시끄럽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그렇죠. 나는 왜 잘렸냐 그러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 주고 내년에 올해 고수입을 올린 사람한테 내년에 환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돈 번 거 기준으로 누구를 자르니까 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재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최상위 1%나 네. 10%에서 어느 정도 걷어서 이 재원을 마련하자였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들에서 우파 쪽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 근데 밑에 50%는 거의 이제까지 세금을 안 냈잖아. 네, 그렇죠. 예? 미국도 한국도 그건 통계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10,000원씩이라도 걷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쪽에서 10,000원씩이라도 걷으면 우리도 좀 낼 용의가 있어. 네. 이렇게 주장하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까? 사실은 그 보수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요. 예.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진보가 그걸 반대하지 않잖아요. 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위나 중위 계층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단 한 1만 원이라도 더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예, 이게 난리가 날 일인데. 그거는 예. 정부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들인데요. 예.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이 10,000원을 내면 2만 원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 라고 하면 안 낼 리가 없죠. 지금 북유럽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세금을 내면 정말로 필요한 데만 쓰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요. 그것이 믿음이 있어요. 그 세금 증세에도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주 극소수의 엄청난 부자들만 반대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내면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되돌려주는 일도 없고 자기들 위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줬다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맨날 들은 게 4대강에 퍼부었지. 자원내에게 방위비리하느라고 날렸지. 예. 부정부패하러 해먹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번에 질보는 좀 열심히 하셨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걸 체험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렇다면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올린 부동산 보유세, 국토 보유세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요거는 100%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특별 회계로 만들어서 전액 국민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자. 똑같이. 그게 기본소득이죠. 어려운 게 없잖아요. 토지의 불로소득을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토지 불로소득을 이용한 기본소득이죠. 이걸 예를 들면 한 15조 원만 좀 증액을 해도 선진국 수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보유세 규모가. 이거를 전부 국민들한테 주면 30만 원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이고 세금을 내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인데 그중에 90%는 자기가 낸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항하는 사람은 5% 정도인데 재벌
그렇습니다. 뭐 예. 부동산 재벌 뭐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고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절반 이상은 법인들이고. 그렇죠. 예. 대기업들, 예, 재벌들 대기업들이. 부동 투자하고 있고요. 집 천 채 가진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한 맛을 보고 요거는 우리가 낸 세금 중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저항은 사라지고요. 예.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소위 국민들이 수입에서 내는 부담률이 17, 8%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들은 보통 이게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27, 8%. 예. 근데 그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결국은 OECD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국민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을 조금 넘어요. 11% 정도. 예. 어차피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그 복지 지출을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다 지출하고 있어요. 이걸 기본소득으로 바꾸려면은 추가로 할 수는 없고 다 조정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 선진국의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을 기본소득 형태로 바꿔가면 됩니다. 그럼 조세 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는 것도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게 행정 비용도 줄이고요. 이제 노동시간도 줄여야 되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산업이 제대로 순환하게 하는 결과가 되겠죠. 공정성 회복, 그러니까 경쟁의 공정성, 기회의 공정성, 배분의 공정성, 요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이거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저는 기본소득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확장판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기존 위기의 확장판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위기도 기존의 뭐 수요 공급의 우연한 불일치, 일시적 불일치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계적 문제거든요. 예. 여기는 기존의 위기와는 질이 다른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기존 대응책의 확장판이 아니라 질이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대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기업이나 아주 소수에 의한 과도한 이윤 중에 일부를 떼서 모두가 나눠서 수요와 공급이 순환될 수 있게 만든다. 방법은 기본소득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쉽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 떼가지고 나눠주면요. 모두가 저항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주고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세금을 좀만 더 걷으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많이들 기다리셨죠? 월요일의 남자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시작합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 일단 감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예. 유가가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예, 불안정한 게 아니라 감산을 합의하기 한 이후에 유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 합의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합의가 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그 합의가 났기 때문에 총 나흘간에 걸쳐서 시간을 끌다가 합의가 났는데요. 예. 원래 그 당초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감산액은 5, 6월 달에 1천만 배럴, 1,000만 배럴 정도를 줄이는 거였는데 예. 거기서 조금 줄어든 970만 배럴 정도를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30만 배럴이 왜 차이가 났냐면 멕시코가 원래 계획은 40만 배럴을 줄이는 건데 40만 배럴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나흘 동안을 뻗대 가지고 예. 10만 배럴로 그냥 그 합의를 봐서 970만 배럴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의가 났고요. 유가가 떨어진 이유를 보면 우선 이제 제일 처음 가장 큰 이유는 과연 1,000만 배럴 줄이는 걸로 이게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감산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19로 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그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예상으로 봤을 때는 1,500만 배럴에서 2,000만 배럴 정도까지도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서 1,000만 배럴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크게 보면 1,000만 배럴 정도가 더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었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보면 처음서부터 메시지 관리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제일 처음에 합의가 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2천만 배럴 감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레발을 쳤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천만 배럴 얘기하니까 예. 아 이게 한꺼번에 정말 크게 잘 됐구나라고 해서 그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합의가 1,000만 배럴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그게 결국에 보면 현재까지도 별로 그렇게 이 가격이 잡히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이제 국제 공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멕시코가 30만 배럴 때문에 그 나흘을 끌고 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미국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과거 같으면은 멕시코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마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굉장히 빨리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됐는데 예. 이게 왜 안 됐느냐 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을 때에 모든 나라들이 세계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 공조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경기가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잘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됐냐면 공조를 했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공조를 했던 사람들이 예. 뒤통수를 맞게 되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작년도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융위기가 나고 했을 때 가장 큰 희생을 치러줬던 것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나중에 괜찮아지고 나니까 무역 해가지고 막 그 쪼고 이제까지 이렇게 벌었던 하니까 거. 그러니까 이제서부터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어렵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의가 늦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고립주의 보호무역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네. 퍼스트를 한 게 단기간에는 미국민들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단기적 이익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굉장히 예, 그렇죠. 많이 약해졌다. 예. 이번 경우만 봐도 미국의 말빨이 이제 더 이상 잘 안 먹힌다. 그렇죠. 예. 예. 각자 그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굳이 뭐 세계 경제가 얼마나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희생을 시킬 그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하고 통화 수합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600억 달러 달러를 이제 들여오기로 했었는데 네.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 11개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나라들 특히 신흥국에 있는 나라들은 예. 지금 그 대충 추산으로 70개국 정도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 70개국 정도가 예, 그렇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모두 다 뭐 나몰라라 하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곳은 거의 대부분 그 선진국들한테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경제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보니까 산업이나 돈도 좀 갖고 있어서 우리가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빌려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힘든 거죠. 이게 잘못하면 그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왔던 경제의 여러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무한정 찍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예. 투자 적정 등급을 줘서
한 11개국 정도는 투자 적정 등급이어서 예. 거기는 통화 수합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70개국 정도는 정크 본드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당신들은 도와줄 수 없어. 예. 망하든 말든 예. 뭐 상관없어. 뭐 예, 이런 도움 식으로 가는 거죠. 도움 받고 싶으면 IMF에 구제금융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그 구제금융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또 경제 구조 조정하고 해야 되니까 엄청난 알아서 조건들이 하세요. 따라 붙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된 당했던 것처럼. 예. 근데 이제 미국 연준은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는 2조 3천억 달러의 새로운 양적 완화를 하면서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또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예. 것들은 아무튼 뭐 모든 이 지원을 다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해결하겠다라는 예. 거죠. 그 이제 옛날에도 보면 미국 금융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그 너그럽게 많은 예. 것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금융위기가 했을 때 AIG 생명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말 2천억 달러 정도가 넘는 돈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어 줬거든요. 예. 근데 신흥국 같은 데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거의 돈을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중잣대가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그 금융안정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그 코로나19로 해서 신용 등급이 낮아진 일부 특이 등급의 회사채나 그다음에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 그걸 이제 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예. 이 두 개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그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이걸 합치면 대충 회사채 전체에서 발행된 것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럴 해저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신용 등급이 안 좋은 회사가 그냥 발행해 놓은 채권을 그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그 채권을 사서 그 회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외환위기 겪을 때에 구조조정 하면서 IMF가 요구했던 대로를 따져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제 투기 등급의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전체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되는 액수가 처음에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근데 그게 점점 늘기 시작해서 거의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보면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회사채들이 이제 만기가 되면 다시 또 재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재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보면 그걸 인수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앞으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과연 정부가 그걸 전부 또. 다 사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아니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계속 그 메꿔준다면 이거는 사회주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회주의 공기업 시스템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네, 무너져 모호해지는 버리는 형태가 되죠. 예. 그래서 원래는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 그때는 사기업이 금융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처음에는 굉장히 꺼리는 형태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금융위기 때에 했던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나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사기업 특히 이제 뭐 일반 기업 회사채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 하는 것들도 과거보다는 뭐 이렇게 윤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낮게 적용이 되면서 손쉽게 계속 결정이 돼서 나오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지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보편적 기준과 보편적 가치, 자유무역,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런 가치들을 지향을 하면서 예. 세계 여러 나라들을 견인해왔던 나라인데 예, 그렇죠. 아메리카 퍼스트 나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뭐 구조조정 없이 다 끌고 가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예.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반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마다 미국에서 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예. 세계 전체 경제가 모두 다
그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어떤 형태든지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태까지 우리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저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거에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주가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은 뭐 굉장히 좀 조정이 됐습니다. 2% 그렇죠. 가까이 떨어졌는데 예. 그때 1850 정도를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정도로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전히 그렇게 보십니까? 예, 여전히 그렇게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보면 물론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17일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4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예. 4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적은 그 폭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를 만큼 좀 올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따져도 20%가 오른 것이고 예. 1430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높죠. 그렇죠. 한 30% 오른 거네요. 지수가.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도 17일 사이에 오른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무리 무슨 뭐 지금 그 많은 그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경기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현실이다라고 봐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도 과거 주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스카운트 정도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을 볼 것이냐 예.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400포인트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하락했던 거의 절반 정도를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기업 이익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아질 것까지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오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1850 수준을 위로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분간은. 예. 총선은 어떻게 전후로 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주식시장에? 이게 그 총선이나 이런 그 선거가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가 예. 이런 것들을 정말로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예. 한 달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에서 샌더슨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10%씩 막 올랐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도 별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겪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그 경우들을 겪다가 보니까 예. 어지간하게 나오는 거는 요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짐작을 거의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똑똑한 개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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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총선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88년도에 13대 총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왜 그 87년 항쟁이 있고 예. 난 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개발 공약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92년도에 14대 총선 때 예. 국민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현대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 이후로는 영향력이 점점 이제 떨어지는 형태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총선이 눈앞에 오기는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그 가격이 크게 바뀌거나 예.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훨씬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죠. 정치와 경제가 서로 간에 갈 길을 가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 같고요.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아까 들으셨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슈 오도독에서 편집을 한 건데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으로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 다른 편들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요. 예,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